동양의 현인들은 환갑을 맞이한 이들을 일컬어 대편의 시기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나이의 변화가 아닌 인생의 깊이와 지혜가 무르익어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서양의 심리학자 칼 융 역시 이 시기를 제2의 사춘기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육체적 성장이 아닌 영적이고 정신적인 도약의 시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환갑을 특별하게 여긴 것은 깊은 우주적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60갑자가 한 바퀴 돌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단순한 시간의 순환이 아닙니다. 이는 우주의 기운이 완전히 한 바퀴를 돌아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다는 의미입니다. 도가에서는 이를 환원, 즉 근원으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 시기의 특별함을 더욱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에릭 에릭슨은 이 시기를 자아통합대 절망의 단계로 보았고, 매슬로우는 자아실현의 절정기로 보았습니다. 최근의 긍정심리학에서는 이 시기를 제2의 성장기로 부르며 새로운 가능성의 시기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현대과학으로 재확인되는 순간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현대 신경과학의 발견입니다. 60대 이후에 뇌는 특별한 변화를 겪습니다. 비록 정보 처리 속도는 다소 느려질 수 있으나 전체를 조망하는 능력과 통찰력, 그리고 직관력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동양의 현인들이 말한 대편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과학적 발견입니다. 제1장 시간의 깊이를 이해하다. 이제는 시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노자는 천하대사 필자거세세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큰일은 반드시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이 말은 현대의 나비효과 이론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매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들의 축적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동서양의 관점은 매우 흥미로운 차이를 보입니다. 서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시간을 선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향하는 직선처럼 말입니다. 반면 동양에서는 시간을 순환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점의 차이가 아닙니다. 선형적 시간관이 성취와 진보를 강조한다면 순환적 시간관은 조화와 균형을 강조합니다. 현대 물리학의 발견은 흥미롭게도 동양의 시간관과 더 가깝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양자물리학은 시간의 방향성조차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는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시간을 더욱 의식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옛 선인들이 말씀하신 일일삼성의 지혜는 현대의 마음챙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루를 3번 돌아보는 것은 단순한 반성이 아닙니다. 이는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 의식적으로 만드는 깊은 수행입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시간적 여유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보다 시간적 여유가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노자가 말씀하신 무의무불위의 현대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지 않아도 오히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역설적 진리를 보여줍니다. 제2장 몸과 마음의 온전한 조화. 동양의학의 심신이련은 현대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신경면역학 연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면역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수천 년 전 동양의학의 통찰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순간입니다. 황제 내경의 가르침은 현대의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상병치미, 최상의 의술은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라는 가르침은 현대 예방의학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치미병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는 단순한 질병 예방을 넘어 적극적으로 건강의 최적 상태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의 순환에 맞추어 사는 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봄에는 서서히 기운을 발산하고, 여름에는 적절히 휴식하며, 가을에는 에너지를 수렴하고, 겨울에는 충분히 저장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는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닌 우주의 순환과 조화를 이루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몸은 놀라운 자기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이제야 이 사실을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면역학의 발전은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이 얼마나 정교하고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의는 황제내경이 말하는 정기존내, 즉 올바른 기운이 몸 안에 있으면 병이 들지 않는다는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제3장 관계의 깊이를 더하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입니다. 공자는 덕불고필 유린이라 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으며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이 말씀은 인간 본연의 사회적 본성을 꿰뚫어보는 통찰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80년 종단 연구가 보여주듯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관계의 질에 있습니다. 노년기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원숙해져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의 양을 중시했다면 이제는 질적인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공자는 붕우유신, 벗과의 관계에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서적 친밀감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낸 것입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화이부동의 지혜가 절실합니다. 조화롭게 지내되 각자의 개성을 인정하라는 이 가르침은 현대 가족 치료의 핵심 원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원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의 삶에 대해 간섭하거나 통제하려 들기보다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해주는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관계는 이 시기에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노래상륜, 나이 들어 더욱 돈독해지는 동반자적 관계야말로 이상적인 노년의 부부 모습입니다. 젊었을 때는 생활에 쫓겨 미쳐보지 못했던 서로의 모습을 이제는 여유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함께 나이 들어간다는 것, 그것은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설처럼 모든 존재는 상호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 심리학의 상호주관성 이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며 완성되어 갑니다. 제4장 끝없는 배움의 여정. 공자는 70세에 이제야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평생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노자 역시 배우면서 날로 더해가고 돌을 닦으면서 날로 덜어낸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배움이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닌 삶의 지혜를 깨닫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최근의 신경과학 연구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경가소성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평생 배움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합니다. 배움의 본질은 깨달음에 있습니다. 선사들은 도노점수, 깨달음은 순간적으로 오지만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점진적인 과정이라 했습니다. 이는 현대 학습이론의 통찰학습과 점진적 학습의 개념을 아우르는 심오한 통찰입니다. 우리는 때로 번개처럼 순간적인 깨달음을 경험하지만 그것을 내면화하고 체화하는 데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의 배움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젊었을 때의 배움이 생존과 성공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순수한 삶의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테오리아, 순수한 관조적 지식의 추구가 가능한 때입니다. 이는 공자가 말한 하기시습지 불영여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배움은 우리의 뇌를 젊게 만듭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미술을 시작할 때 우리 뇌는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단순한 세포 수준의 변화가 아닙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이러한 인지적 활동이 치매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활인신방, 마음을 살리는 방법이 바로 끊임없는 배움에 있다는 옛 의서의 가르침이 현대 과학으로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배움의 방향성입니다. 장자는 작은 지혜는 큰 지혜를 방해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정보의 축적이 아닌 삶의 본질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배움입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요구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그 정보들을 관통하는 지혜입니다. 이제는 배움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타인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진정으로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을 찾아야 합니다. 공자는 이를 종신학, 평생 배움이라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닌 삶 전체를 통한 배움을 의미합니다. 배움에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허심, 비운 마음으로 임할 때 우리는 진정한 삶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했듯이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겸손한 자세야말로 평생 배움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입니다. 제5장 비움과 채움의 미학. 노자는 그릇의 쓸모는 그 빈 곳에 있다 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닌 인생의 근본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채움을 강요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소유하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진정한 풍요는 역설적으로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선사들은 방아착 내려놓으면 곧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탈집착의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소유와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철학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잃을 것도 많다는 그의 말씀은 현대인의 소유 집착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비움은 단순한 물질의 처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면의 정화 과정입니다. 장자는 심재, 마음을 비워 깨끗이 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생각과 감정, 선입견과 편견을 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심리학의 마음챙김도 이러한 비움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잡념을 비우고 현재에 집중할 때 우리는 더 선명하게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 비움의 지혜입니다. 젊었을 때는 끊임없이 채우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비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불교의 방생처럼 집착하던 것들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 사회적 지위에 대한 집착, 물질적 풍요에 대한 집착.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움이 곧 좋은 것은 아닙니다. 노자가 말한 충실 구분, 충실함 속에서 분별을 찾으라는 가르침처럼 현명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 이를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때로는 비움 자체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선사들이 말한 공마저도 비워라라는 가르침은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비움은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문입니다. 동양화에서 여백이 그림의 완성도를 높이듯 삶에서도 비움은 새로운 의미를 창조합니다. 선사들은 이를 공즉시색색 즉 시공, 비움이 곧 채움이요, 채움이 곧 비움이라 했습니다. 이는 비움과 채움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순환적 과정임을 깨닫게 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단순화의 개념도 이러한 비움의 지혜와 맞닿아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냄으로써 오히려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물질적 소유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행복감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는 노자가 말한 지족자부, 족한 줄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비움의 예술은 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비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집착을 비울 때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불교의 자비관처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눈이 필요합니다. 제6장 삶의 의미를 찾아서. 인생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 순간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통해 인간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라고 했습니다. 공자는 이를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운명에 순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에 담긴 더 큰 의미를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년기야말로 이러한 깊은 통찰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의미 있는 삶의 본질은 초월에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리이타, 나를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한다는 가르침은 이러한 초월의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진정한 자아실현은 자신을 넘어서는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현대 심리학자 매슬로우도 말년에
자아실현을 넘어선 자아초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삶의 의미는 세 가지 차원에서 발견됩니다. 첫째는 창조적 가치를 통해서입니다. 무언가를 만들거나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의미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정원을 가꾸는 일에서도,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에서도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경험적 가치를 통해서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거나 예술을 즐기거나 사랑하는 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체험합니다. 동양의 좌망, 앉아서 모든 것을 잊는다는 개념도 이러한 순수한 경험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셋째는 태도적 가치를 통해서입니다. 의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나 운명 앞에서 우리가 취하는 자세와 관련됩니다. 노자가 말한 순천자,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는 것이 곧 나의 도리라는 가르침은 이러한 태도적 가치를 잘 설명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회광반조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인생의 빛이 되돌아와 자신을 비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재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기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이 말한 자아통합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며 지혜의 완성을 향한 여정입니다. 인생의 빛이 되돌아와 자신을 비추는 때입니다. 앞서 말한 자아통합의 단계와도 일치합니다. 지나온 삶을 수용하고 화해할 때 우리는 진정한 지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순환입니다. 노당 익장, 나이 들수록 더욱 강건해진다는 말처럼 우리의 내적 성장에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걸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며 모든 시작은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자신만의 경계를 지키되 하늘과 땅을 아우르는 큰 뜻을 품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예술 작품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